중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주변에 할 말이 없잖아요. 당장 파혼합시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장 아주머니 같은 차림새, 낡은 가방. 최순례 씨 눈에 그 어머니는 그냥 초라한 호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순례 씨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어머니의 휴대폰 문자 한 통이 자신의 집안을 통째로 뒤흔들 그것이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마포의 한 한정식집.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고 식당 안은 손님도 없이 조용했죠. 윤성재는 입구에서 지영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긴장하지 말라는 뜻이었지만 정작 그의 손바닥이 더 땀에 젖어 있었어요. 양가가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직원이 차를 내오고 어색한 인사가 오가는 동안 한미숙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방, 세탁을 여러 번 한 듯한 남색 점퍼. 여느 시장 아주머니와 다를 게 없는 차림새였죠. 최순례는 맞은편에 그 여자를 첫눈에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입가에 실망이 스쳤지만 순례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려온 사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지영 씨는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식탁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순례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윤태식은 찻잔을 들다 말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짧은 침묵 뒤에 순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놀랍도록 태어난 어조였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말했죠. 중졸이요. 요즘 세상에 중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저는 주변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지영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뺨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재가 뒤늦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검정고시도 했고 일도 정말 잘하거든요. 학력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검정고시가 학력이야. 그리고 학력이 전부는 아니어도 최소한 기본은 되어야 하지. 순례는 두 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아들의 말은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졌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번엔 지영의 배를 손끝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배가 불러서 이 자리 억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영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참는 것 같았죠. 미숙은 그 순간에도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바라보면서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침묵을 맞은편 여자가 할 말이 없어서라고 읽었어요. 초라한 차림새, 말 한마디 못하는 태도. 역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더 올라갔어요. 냅킨을 접어 내려놓으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됐어요. 이런 집안과는 못 맺겠어요. 오늘 없던 일로 하죠. 그때였습니다. 내내 조용하던 미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앉으시죠. 아직 드실 게 남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사람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순례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드실 게 남긴요. 이미 다 끝난 자리예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백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눌렀어요. 문자 하나가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무슨 내용인지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알지 못했죠. 순례는 코트를 집어들며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막자리에서 일어선 태식의 표정에 어딘가 개운치 않은 기색이 맴돌고 있었지만 술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미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식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태식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태식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발신자는 회사 최대 납품처의 담당 본부장이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식사 자리를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하필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래가 남편 팔을 다시 잡아당겼어요. 왜 서 있어요? 빨리 나가요. 태식이 손을 들어 아내를 막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짧은 인사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표정이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눈빛이 굳었고 입술이 한 일자로 모아졌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발을 굴렀죠. 통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미숙을 바라봤어요. 식당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지영도 성재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미숙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파혼을 선언하고 일어선 여자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태식이 한 걸음씩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한미숙 이사님이십니까?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식당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술래가 눈살을 찌푸리며 남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빨리 나가자고요. 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식을 올려다봤어요. 앉으시죠. 단 세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태식은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술래가 남편 옆에서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미숙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태식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모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를 따라 나가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술래는 그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예상하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술래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아직 가늠하지 못했어요. 태식은 무릎 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겼어요. 본부장이 물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가 어떻게 됐냐는 것이었죠.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태식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술래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사업하면서 크게 잘못됐을 때 짓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하던 술래의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을 뿐이었죠.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오래된 지인과 조용히 담소를 나누듯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술래와 태식은 그 목소리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지영은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 빠진 자리에 차가운 감각만 남은 표정이었어요. 제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제 일을 도왔습니다. 16살 때부터요. 미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지영이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미숙이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창고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물건 나르고 거래처 배달 다니고 재고 관리하고 학교 대신 그걸 했어요. 불평 한 번 한 적 없었죠. 순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식은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고 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어요. 직원도 이 테이블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22살 때 처음으로 단독 거래처를 따냈습니다. 납품 계약이었어요. 금액도 작지 않았죠. 그 말에 태식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납품. 그 단어가 아까 통화에서도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미숙은 태식의 반응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학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학교 대신 현장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순례가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이 순례의 팔 위에 조용히 얹혔어요. 제발 그만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순례는 그 손을 느끼며 가까스로 입을 다물었죠. 태식의 얼굴에는 그동안 순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업이 크게 잘못됐을 때 짓던 그 얼굴이었어요. 미숙이 지영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다시 순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제 딸 학력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건 그쪽이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순례는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한참 만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성재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순례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그 말들을 쏟아냈는지 서서히 실감이 됐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만 해도 그냥 초라한 호럼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전혀 달라 보였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님, 저희가 크게 실례를 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였습니다. 태식과 순례는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말없이 내려왔어요. 순례는 핸드백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입을 열어 상황을 정리하려 했겠지만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계속 묵직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느낌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두 사람은 주차된 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식이 먼저 운전석에 올랐어요. 여보, 한미숙이라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에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시동도 걸지 않고 있었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순례는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까 식당 안에서도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굳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신 알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태식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내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회사 납품처 중에 가장 큰 데 있잖아. 거기 실세야. 순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납품처, 실세. 그 단어들이 오늘 상견례 자리에 그 여자와 연결되는 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낡은 가방, 시장 아주머니 같은 차림새. 그게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요. 순례가 다시 물었습니다. 설마, 진짜로요? 태식이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본부장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다 연결됐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태식의 얼굴이 통화 중에 점점 굳어갔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끊겼어요. 태식이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숙 이사가 대형 유통그룹 비상임이사야. 우리 납품계약 검토 권한도 가지고 있고. 술래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한 줄씩 되살아났어요. 중졸, 배가 불러서 이런 지방과는 못 맺겠다. 그 말들이 전부 그 여자 앞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얼굴을 하고 태식이 핸들 위에 이마를 짚었어요. 당신이 오늘 한 말들 전부 그분 앞에서 한 거야. 술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위해 기준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집안 사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실감되기 시작했어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멀리 식당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안에 미숙과 지영이 아직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던 파혼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건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요.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한미숙,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 남색 점퍼, 시장 아주머니 같던 그 얼굴. 그게 대형 유통그룹의 비상임이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증명했습니다. 그 표정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자신이 그 앞에서 한 말들이 새벽까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식은 일찍 일어나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술래가 커피를 들고 들어갔더니 남편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유통그룹 관련 기사들이 여러 개 열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한미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보였습니다. 술래는 남편 어깨 너머로 그 기사를 천천히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사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업 초기에 몇 번 났어. 요즘은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야.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건지,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 어느 것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 한미숙 씨한테요. 아니면 성재한테 먼저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태식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을 끄고 의자를 돌려 술래를 바라봤어요. 표정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언가 많은 것을 생각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건데? 어제 일이 잘못됐다고 할 말이 있어. 술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중졸, 배가 불러서 이런 지방과는 못 맺겠다. 그 말들을 꺼낸 건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자신의 기준을 들이민 것에 불과했어요. 태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기다려봐. 내가 먼저 본부장한테 연락해서 상황 파악해 볼게.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재를 나오면서 술래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깐 멈췄어요. 어제 파혼을 선언하며 나올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이 틀렸는지 아니면 단지 상대를 잘못 본 건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가장 불편한 건 그 구분조차 흐릿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한편 지영은 그날 아침 해화동 어머니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어젯밤에는 울다 잠들었고 새벽에는 아무 이유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성재에게서는 밤사이 문자가 몇 통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됐어요. 지영은 그 문자들을 읽고 나서도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떤 말도 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이불을 걷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미숙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쪽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미숙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돌아봤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밥 먹고 생각하자. 지금 당장 결정할 일 없어. 오후가 되자 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은 한참 만에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성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눈이 충혈된 사람처럼 탁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영아, 어제 일 정말 미안해. 내가 거기서 분명히 막았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지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했어요. 어젯밤 내내 이런저런 말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지만 막상 성재 목소리를 들으니 그 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원망을 해야 할지 이해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은 어머니 생각이야. 근데 너는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나는 그게 더 힘들었어.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영을 깎아내릴 때 자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건 이미 다 지나고 난 뒤였어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지영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그게 오히려 성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어. 그냥 둬. 연락할 게 있으면 우리 엄마가 먼저 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리던 하늘이 오후가 되면서 더 짙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오전부터 밖에 나갔어요. 어디 간다는 말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지영은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았으니까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잠시 뒤 지영의 휴대폰에 성재의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나 기다릴게. 지영이 어떻게 결정하든 그대로 따를게. 그것만 알아줘. 지영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도 내리기 싫었습니다. 한편 미숙은 그 시각 강남의 한 카페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유통그룹 본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앞에 두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부장이 먼저 어제 일을 꺼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경위를 확인한 뒤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만 주십시오. 미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본부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이였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딸아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들어봐야 하니까요. 제가 나서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본부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지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자리는 명령을 내리러 온 게 아니라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선 뒤 미숙은 주차장을 걸으면서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식에게서 순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과 통화가 됐다고 했어요. 본부장이 전해준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미숙 이사가 당분간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순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아직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열려 있다는 보장도 없었죠. 순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창문 너머로 번지고 있었어요.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순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다 연결됐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순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영이한테 연락해서 만날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영이가 원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내가 한번 얘기해봐라. 성재는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사과를 하겠다고 결심한 건 어제였습니다. 태식이 사업 얘기를 꺼내서가 아니었어요. 상견례 이후로 밤마다 지영의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앉아있던 그 얼굴이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성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영이가 만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미숙도 함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순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미숙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다고요. 만남은 이틀 뒤 해화동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미숙과 지영이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각자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순례가 들어왔어요. 태식은 없었습니다. 순례 혼자였죠. 안으로 들어서면서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례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미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순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준비해온 말이 있었지만 막상 입을 열자 그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지영 씨, 내가 그날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없었고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눈빛이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없었던 게 되진 않아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미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가 미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날 너무 많이 실례를 했어요. 미숙이 잠시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짧은 침묵 뒤에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할 사과가 아니에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숙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술래는 그 짧은 대답을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사과를 받은 건지 받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필요한 자리였다는 건 알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술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도 몰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술래와 태식의 집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서로 별말을 하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조용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게 있었어요. 술래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먼저 그 얘기를 꺼내기가 싫었습니다. 태식은 아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시간만 흘렀죠. 성재는 그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고 회사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시간 되세요. 그날 저녁 성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술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도 꺼내기 전에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식도 서재에서 나와 자리에 앉았어요. 성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잠자코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영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술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당하지도 않고 주눅 들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진심을 이야기하는 얼굴이었어요. 술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상견례 날 지영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앉아있던 그 얼굴이요. 두 사람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없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요. 술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날 지영 씨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어머니 자격이 없는 말이었어. 그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죠. 태식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동의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술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준비해라. 내가 지영 씨 어머니한테 직접 연락해 볼게. 그게 맞는 것 같다. 성재가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성재의 뒷모습을 술래는 오래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중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을 재단했던 것이 얼마나 좁은 기준이었는지도요. 아들이 방문을 닫고 나서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술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술래는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지영은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말 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가끔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성재 엄마가 사과도 했고, 미숙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딸의 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결정한 거면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공원 끝으로 늦가을 햇빛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학력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미숙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 말을 입 밖에 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요. 지영이 어떤 곳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미숙은 딸의 옆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앞을 봤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공원 끝을 향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종이 한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